그래서 자 일단 이론적인 거는 저번에 수업에 이어가지고 연속적으로 한번 이론적인 걸 한번 마무리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겠지? 아니면 문제를 풀고서 이론적인 걸 해? 아니요. 이론적인 걸 마무리하고서 그 시기에 뭐야 문제를 푸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다뤄줄 만한 이론적인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저항의 연결. 윤시우 왔죠. 윤시우 아까 여기 왔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처음으로 배워야 될 거는 전기 에너지. 저번에 이어서 저번 이론에 이어가 저번에 이론 부분이 합성 저항까지 다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합성 저항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한다는 건 그건 조금 좀 그래.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시켜보면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직 저번에 배우지 않았던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전기 에너지 파트 요거 아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키르히호프의 법칙. 요것도 역시 아직 설명을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의 연결. 히트스톤 브릿지. 히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론은 지금 그 전기에너지 원투 과정 두 개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전기회로는 그때그때마다 각자 배워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론 한꺼번에 나간 다음에 한꺼번에 문제 풀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부적. 회로 이론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응용이야. 전부 다. 뭐 이론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잘하겠느냐? 아니에요. 이 파트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버리면 여기같이 쉬운 것도 없는데 숙달 되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어쨌든 이론은 좀 해야 되긴 하겠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가르쳐 주긴 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 파트가 시험범위 다음 주에 보는 시험에 의하면은 그 전기회로 2까지는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이론적인 부분을 나가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이거야. 전기도 에너지죠, 일종의.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전기도 일종의 에너지.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 정체가. 바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전하가 흐르는 것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전하의 정체는 너희들 잘 알겠지만은 양성자 아니면 전하를 띤 입자들을 주체로 하고, 그지? 지금은 현대과학에서는 그걸 이제 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자들도 기본적으로 질량이 존재하고 부피가 존재하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자들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뭘 갖는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 선생님 그 질량 엄청 작잖아요. 맞아. 많아. 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 뭐 얼마나 되겠냐. 그래 안 그래?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1A가 몇 개라 그랬어? 645조개. 625경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하나는 별거 없는데 625경이 모이면 좀 다릅니다. 얘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는 막 엄청 작은 양이지만 625경 정도 모여버리면 꽤 쓸만한 에너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를 활용한 게 전기라고 보시면 돼. 우리 일상에서. 오케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치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세 가지의 물리량을 곱하는 것으로 중학교 때 소개가 되고 있어. 맞냐 맞냐?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역학처럼 증명을 막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은 너희들이 이제 원형적분이나 선형적분 같은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선행 진도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적분학, 미지분학들이 좀 필요한 그런 이론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IVT 세 개의 물리량을 곱해서 표현한다.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아니 맞지? 그래 안 그래? 단위는 뭘 구한다고 되어 있냐면
줄로 표현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I는 뭔지는 다 알 거야. 네. V가 뭔지도 알 거고요. 네. 뒤에 T는 뭡니까? 시간. 시간이죠, 시간. 세 가지의 물리량을 곱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전기 에너지는요,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전기 에너지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소비가 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그래. 맞냐, 안 맞냐? 공급이 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소비가 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 그래.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어디야? 어디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얘기할까나? 콘센트. 발전소, 그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건전지나 발전소 같은 것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그럼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많이 공급되려나? 현재 제품들, 그지? 전구가 뭐 밝게 어느 쪽 전구가 더 밝게 빛나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말이야. 어느 쪽 그 모터가 더 빠르게 도느냐, 그래 안 그래? 이런 형태의 에너지를 설명할 때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 안 그래?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전기적인 어떤 입자들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 즉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 전기 에너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묶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경우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경우에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입시에서는 어느 쪽의 비중이 훨씬 높을 거 아니야? 소비. 그렇지. 소비 쪽의 에너지가 비중이 훨씬 높아.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건전지 아니면은 발전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혹시 뭐 집에다가 발전기 놓고 사는 사람들 있냐?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기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태양광 발전 말고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 집에 원자로가 있다. 그런 거 뭐 혹시 집에다 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은 잘 다루는 건 아니야, 이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고 많이 접하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다루는 쪽으로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이 세 개의 물리량을 곱하는 이 공식은 잘 안 써. 이거는 잘 안 써요. 이거 언제 많이 쓰는 건 이거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발전소가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양과 그 전지나 발전소의 기전력, 그지? 그래 안 그래? 만들어주는 전압의 크기. 왜냐하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곱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되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대부분의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소비가 되냐? 전기가 저항에서. 저항. 왜냐하면 저항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방해를 해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거든. 이 입자들의 속력을 갖다가 떨어뜨려 버려야 어떻게 해야 돼? 남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그치? 응.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항이야. 여기는 이 공식에 뭐가 들어가야 적절한 거야? 저항이 들어가야 적절한 공식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메 법칙. I 대신 그렇지 오메 법칙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I 대신 R분의 V. R분의 V를 집어넣던가 V 대신 IR을 대체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에너지의 공식이 두 가지가 더 생기게 되는데 I 제곱의 R T 또는 R분의 V 제곱의 T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을 엄청나게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표현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전력은 뭐냐면 지금 내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했더니 요거 봤더니 이게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하루에 얘가 한 500와트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아니 50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에 사용되는 에어컨의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구해봤더니 54,000kW 막 이래. 자 이런 식으로 딱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좀 비교겠느냐? 누가 더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고 적게 소비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가 좀 불가능하죠. 그죠? 그냥 그래요. 뭐가 좀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작동을 시켰을 때, 그지? 그때 어떤 놈이 더 많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이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전력이야, 전력.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소비 또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력. 그래서 전력은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파워의 약자 P. 네, P를 씁니다. P는 아까 얘기했던 이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버린 개념일까? 바로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이야. 시간으로.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단위 시간당 소비되거나 또는 공급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좋으냐? 근데 오늘 일 있냐? 아 왠지 알아요? 왜? 시험 끝나고 주말에 열심히 놀았는데 갑자기 평일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농구에 겁니다. 대한 후유증이냐 지금? 첫 교시라서? 아니면 밥을 먹어서 그런가? 밥 먹은 사람? 밥을 먹어서 이거 식곤증 오는가 보네. 야 나갔다 와. 또 졸린 사람들은 이건 좀 너무너무 막 졸고 있어. 지금 한두 사람 졸면 내가 그냥 하겠는데 다 졸고 있어. 다 졸고 있어. 보는 사람 앞에 한 두 사람 빼고는 뒤에 다 졸고 지금 초토화됐어 지금. 지금 막 그냥 다 자울자울거리더라고 막. 그지? 아니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시인하는 거군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생리현상. 어쩔 수 있으니까 뭐 졸린 건 못 가겠어. 근데 이제 졸리다고 해서 바로 퍼질러 자버리고 그러면은 혼날만한데 다들 막 참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 어쨌든 전력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이긴 한데 식을 조금 더 좀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있거든. 전기 에너지 IT 대신 I, V, T를 대체해서 써주고 밑에 T를 이렇게 써주면 T가 어떻게 돼? 약분 처리 되면서 그렇지. I, V만 남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단위는 좀 특이한 단위를 씁니다. 원래 단위는 줄 퍼 세크예요. 원래 단위는 이제 줄 퍼 세크인데 줄 퍼 세크가 좀 약간 뭐랄까 좀 임팩트가 없죠, 그죠? 그냥 그래요. 네. 길기도 길고 그래서 그 와트라고 제임스 와트를 좀 이렇게 기리는 의미에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가지고 이거 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바트 무슨 뜻이야? 시바트. 네? 시바트 무슨 뜻이야? 시바트. 여기 시바트가 여기야? 알았어. 100와트 무슨 뜻이야? 100. 초당 그렇지. 몇 줄? 1줄 2줄 초당 100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또는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이 없는데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안 나와 있고요. 너희들 집에 있는 전자제품 이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전구 뜯어가지고 이렇게 펼딱지 같은 거 붙어 있어. 이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저녁 효율. 소비 전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그런 사양표들이 좀 적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잘 표기가 되어 있어. 30와트, 40와트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드라이기 알죠?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몇 와트일 거 아니야? 220와트. 150와트? 220와트. 대략 4,000W 1500와트에서 2000와트. 미용실에서 쓰는 건 3000와트까지 처먹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엄청 구두세셨어. 근데 그 고모들이 막 드라이기를 쓰면 막 빗자루를 갖고 와서 막 때렸어. 드라이기 쓰지 말라. 나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 드라이기가 뭐 얼마나 전기세를 먹냐고 저러나 그랬더니만은 드라이기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드라이기 너희들 뭐 1시간 동안 말리냐?
아니요 1분 말립니다. 한 번 1분, 2분 쓰고 말지 그지? 여학생들은 오래 쓸 수는 있어 머리가 기니까. 저 자연풍을 이용합니다. 자연풍을 이용. 선풍기를 에어컨 이용합니다. 거의 전력을 안 먹습니다. 전기 걸린 근데 에어컨에 머리 넣고 드라이기를 또 차갑게 말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기세 걱정은 없는데. 아 맞아 뜨겁게 해서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한 1, 2분 정도면 말릴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30초 실제로. 선생님 네? 에어컨을 밤새 틀으면 얼마나 자연풍은 나가나요? 30분. 에어컨이 대략 한 500와트 정도 먹어요. 에? 와. 드라이기 효율이 안 좋죠. 왜냐면 500와트도 엄청 세게 돌 때는 500와트인 거지. 실제로 요즘은 인버터 에어컨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관리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요즘은 효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막 2,800와트씩 먹고 가는 2,800와트. 옛날에는요 뭐 엄청나게 먹어대다 보니까 1시간 틀고 끄고 1시간 틀고 끄고 막 그랬어. 안 그러면 전기세 폭탄 나오고 그랬어. 한 달에 막 전기세 3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세게 돌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면서 슬슬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이제 대략 한 너희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한 뭐 타워 에어컨 있잖아. 큰 거 있잖아. 아. 집에서 쓰는 타워 에어컨 같은 게 한 2, 300와트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 300와트 정도로. 그래서 하루 종일 틀어놔도 크게 막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선생님 집도 작은 집은 아니지만 한 달 내내 막 한 열 몇 시간씩 틀거든 여름에. 와. 네. 그런데 한 달에 전기세 요금이 한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만큼 요즘은 에어컨이 효율이 좀 많이 좋아요. 그리고 껐다 키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에어컨 절대로요. 더 많이 나가요.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그게 제일 좋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 에어컨이 어떤 방식이냐면 초반에 전력을 엄청 써, 꽝 썼다가 갑자기 온도 유지. 네, 그 다음부터 온도 유지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이걸 자꾸 껐다, 다시 꽝, 또 껐다, 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정속을 쭉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게 제일 적게 쓰는 방법이에요. 네. 무식하게 안 끈다고 아이씨 야 에어컨 2시간 틀었어 하면서 또한 1시간 또 있다가 더워가지고 또 켜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아 이게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IV는 사실 공급 전력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물론 소비 전력 할 때도 이 공식 쓰긴 합니다. 반드시 이게 공급 전력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소비 전력은 이 공식보다는 아까처럼 이런 형태로 그 R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C에다가 넣어주는 I 제곱의 R 또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는 요 IV, I 제곱의 R, R분의 V 제곱 이것들은요 반드시 조건이 같다면 모두 같은 값이 나와요. 무조건. 네. 왜요? 반드시. 공식을 다 그냥 요것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꾼 건데 요건 다 똑같은 공식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하고 지금 달라.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네가 잘못 세운 거지. 이거 네가 식을 잘못 세웠던 거지. 그래 안 그래? 100%다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이 세 개는 곱했을 때 무조건. 근데 가끔 회로를 보다 보면 요걸 사용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막 바뀐다든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막 바뀌는 조건이야 이건. 그때는 이 공식으로 또는 이 공식으로 사용하기 애매하다면은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확실한 조건으로 해서 풀어주시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 사고력들이. 문제 풀어보다 보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요걸로 하기에는 좀 애매해. 못 구하겠어. 왜냐면 계속 바뀌어 전류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전압은 일정하게 계속 걸리네? 그럼 뭘로 구해야 돼? V 제곱. R분의 V제곱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I제곱에 R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법적인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전기에너지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배우긴 하는데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긴 하거든요. 전력량 들어봤냐? 전력량. 이게 이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와트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단위가 와트면 좀 뭐가 발생하냐면 요 와트가 지금 뭐가 숨겨져 있냐면 시간의 단위가 숨겨져 있긴 한데 이게
얼마만큼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야? 1초. 1초. 근데 한 달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는 그 값이 너무 커지는 거죠. 시간이 너무 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온 게 전력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전력량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H가 뭐겠어요 이게? 아워야 아워. 시간. 1시간이라고 하는 아워입니다. 아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보면 1와트시 이게 무슨 뜻일까? 초당 1와트만큼 소비하는 전력 기구를 1시간. 1시간 동안 틀었을 때 그 1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전력량을 1와트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1와트시. 그러면 응용 문제. 이거 줄로 환산해봐. 3600줄. 그렇지. 3600줄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좀 잘 환산을 할 줄 알면은 이 전력량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알겠냐 모르겠냐? 너는 뭐 원래 이렇게 표정이 그러냐? 아니 뭐 어쩌는 거냐? 어? 표정이 괜찮은 거야? 돌린 것 같습니다. 어? 왜 얼굴이 오리처럼 돼가지고 말이야? 원래 어? 평소에요. 자식이 그냥 멍 해가지고 그냥 정신 차려보자.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 배운 사람 손들어봐 빨리. 여기 사람 다 배웠어야 돼 지금 사실은. 두 명? 왜 두 명밖에 안 돼? 처음 듣는 여기 개념입니다. 원투 과정 다 배운 사람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요? 다음 주 가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물 원만 했습니다. 원만하고 올라왔어? 네. 레이호프.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듣는 사람이 좀 효과가 있는 건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다 이거. 처음 듣는 괜찮게 사람은. 설명해 왜냐면 주세요. 상당히 좀 빠르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론 설명하다가 끝나면 문제풀이를 못하잖아. 그냥 그래. 무조건 다음 시간.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했다가 시험 볼 때 어떡하려고. 시험 보면 죽이면 되죠 우리만. 뭘 죽여 임마. 10문제에 5문제만 푸는 거죠 저희. 왜냐면 여 뒤에 보면 키르이호프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이거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알고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키르이호프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오음의 법칙이 적용을 할 수 없을 때 쓰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오음의 법칙 쓰세요. 알겠죠?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오음의 법칙이 알잖아 뭔지.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그지? V는 V는 IR. IR. 요 세 가지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빨라. 전개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조건이 그 오음의 법칙의 조건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회로들이 가끔 존재해요. 그런 회로들은 우리가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회로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회로에서 쓴다는 겁니다.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복잡한 회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어떤 게 복잡한 회로야? 배웠잖아. 뭘 보고 복잡한 회로라 그러냐?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배터리가 2개면 키리에어프를 아 배터리가 2개면 그러면은 막 배터리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막 2개면은 이제 배터리가 2개면 짱이야 할 거야? 그건 아니고 일로 두 개. 그래. 여러 회. 여러 회로에서 합체. 아주 그래서 거미줄 같이. 감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2개 이상 사용되는 회로 맞긴 해요. 근데 꼭 거기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터리가 2개가 어떻게 달려 있을 때 쓰냐면 각각의 폐회로에서 배터리가 달려 있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예제 회로로 따지면 이런 건데 헤일 모양으로. 지금 배터리 2개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회로가 있어. 가끔 뭐 좀 아주 기본적인 예제 회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기 회로들 보면은 건전지가 어떻게 달려 있는 게 일반적이었냐면 여러 개가 달려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저항이 뭐 아무리 복잡하게 막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 몰려 있었어 이렇게 건전지들이 맞지 않냐? 네. 건전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 있었거든. 그래서 얘가 기전력을 확 높이면 나머지 것들이 기전력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지? 그냥 그래. 그런 형태의 회로가 대부분이었는데, 요건 좀 얘기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은 건전지가 2개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아까 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 합체. 합체? 합체.
뭔 합체? 뿅뿅하고 뿅 뿅. 합쳐져? 뭐야 대체? 무슨 설명이 그딴 설명이 다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오메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E1이고 얘가 E2고요. 얘가 R1이고 R2고 R3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얘네들에 대한 기전이 각각 다르면 뭐 각각 다른 전류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다가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좀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I1 플러스 I2가 이렇게 합쳐져서 가는 게 그런 형태로 해석이 되지, 그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나눠져서 I2, I1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런 회로 순환되는 회로가 이렇게 그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골 때리게도 이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각의 폐 회로를 떼어놔도 오메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오메 법칙이 성립이 되는 회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로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각각의 폐 회로를 따로 떨어뜨려 놔도 오메 법칙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폐 회로를 따로 떨어뜨리면 어떤 회로냐면 이렇게 생긴 회로인 거잖아. 따로 떨어뜨려서 본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회로를 따로 떨어뜨린다는 건데 이 회로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얼마가 흐르냐면 I1이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요 밑에 회로에는 뭐가 흘러? I1 플러스 I2가 흘러. 어이씨 오메 법칙 성립돼 안 해? 안 해요. 안 되지. 이상하잖아 회로가. 그래 안 그래? 따로 이렇게 별도로 딱 떨어뜨려서 놓으면은 요 회로 내에서는 이상하게 전류의 양이 달라져. 그치? 맞냐 안 맞냐? I1으로 갔다가 갑자기 I1에다가 I2가 합쳐진 값이 갑자기 밑으로 흐르고 다시 또 갑자기 I1이 흐르는 이상한 회로가 돼버려. 이런 회로에서는 오메 법칙이 적용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오메 법칙으로 이걸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오메 법칙보다 더 상위의 법칙, 이것보다 더 상위의 법칙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주의 근본적인 큰 대법칙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회로에다가 적용시켜서 풀면 되지 않겠는가. 엔트로피. 네, 아예 엔트로피까지 가지는 않고요. 엔트로피 우주의 법칙. 그것도 이론이야, 이론. 그 뭐 법칙도 아닙니다. 엔트로피는. 한사의 법칙. 네. 맞나요? 그래서 그것보다 상위 법칙이 뭐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때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법칙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지금까지게 오메 법칙이 적용을 안 되더라도 우주의 기본 법칙인 이런 것들에게는 적용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하량 보존은 무슨 법칙이야 기본적으로? 나량이 보존된다. 아이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로 내 전체 전하의 양이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다, 보존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 내에 입자가 100개면 그 100개가 돌아다녀야 돼. 100개가 이렇게 요 안에 전체 회로가 100개인데 여기서 갑자기 300개가 돌아다니고 막 그럴 수 있어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면 이거 이제 입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법칙이 입자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그 입자론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요즘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힉스 메커니즘. 힉스 메커니즘 몰라? 엑스메카니즘. 응, 힉스 이론 알아 몰라? 힉스 이론. 처음 들어. 알지, 그지? 네. 힉스 이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픽스. 힉스. 한 3년 전인가 이 사람이 노벨상 받았잖아. 그래서 기본 입자 이론으로 해가지고. 엑스는 입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확실한. 이 무식한 새끼들 진짜. 나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상식이 없는 놈들이네 이거. 힉스 입자는 들어. 그래 그 힉스 입자. 그게 바로 중력자였잖아. 몇 년 전에 그 중력자를 배결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힉스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은 거 아닙니까? 저 잡지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찌라시라도 좀 읽어봤어야지. 그래 안 그래? 찌라시도 아니야. 찌라시. 지금 현재 노벨상 받았어 그걸로 이 새끼야. 노벨상 하지 마. 노벨상 받았어요? 그 힉스가 지금 30 몇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의 결과가 이제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입자 이론이 다 됐어 다 필요 없고 그 시간만 가니까 입자야 알겠어요? 우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단 말이야. 네. 중력도 입자 때문에 발생된 효과인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자가 늘
우주 전체에 일정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우주 태초에 빅뱅이 막 일어났을 잡채. 시기에 그때 수소와 헬륨의 비중과 지금 엄청 많이 흘렀죠. 140 몇 억 년이 흘렀냐, 그지? 그 정도 많이 흘른 지금도 우주 안에는 그때 그 당시 뭐 수소와 헬륨 입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질이 뿅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전기 회로 내에서. 말이 되냐? 불가능하다. 알겠지? 이게 가능하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다 부정되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입자 자체가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누가 발견했어? 질량, 입자, 에너지 동등성 법칙 누가 얘기한 거야? 아인슈타인. 그렇지, 아인슈타인. 볼트. E는 MC 제곱이 그 공수가 MC 아니야. 제곱. 그래 안 그래? 그지? 에너지 동등성의 질량을 가지고 원리. 있는 입자들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질량 자체가 곧 에너지. 근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이 세상에 일정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그러면 인정하자. 일정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주 전체 에너지는 일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기 회로 내에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야, 말이 되냐? 연구기간. 말도 안 되지. 연구기간. 아마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순간 우주가 깨질 겁니다. 깨져. 네. 와장창. 우주가 깨져버릴 거예요. 분명. 부정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현상은 바이러스예요. 네, 백신으로 치료해야죠.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대법칙을 이용해서 회로를 분석하는 걸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법칙이 전하량 보존으로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런 것도 있지, 그지? I1 이쪽으로 I1 플러스 I2가 가고, 그지? 다시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I1과 I2로 나눠지는 이런 형태의 전류의 값을 갖다가 부여하는 이런 행위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얘가 I2, 얘가 I1을 보냈는데 이쪽으로 내가 I3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괜찮냐? 틀린 뭐 잘못됐냐? 맞을 수 있죠. 괜찮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I4, 얘를 I5. 와. 자, 어떠냐? 괜찮냐? 야, 창조 경제. 딱 봐도 족같지 않냐 이거? 이거 연립하려면 I1부터 I5까지 다 구하려면 5개 이상 필요할 것이고, 그지? 그거 연립하려면 뒤지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I1으로 나왔으면 I1으로 들어가 줘야지. I2로 나왔으면 I2로 다시 들어가 줘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이런 식의 어떤 회로 내에서의 전류의 양을 설정을 할 때 전하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1법칙.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게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폐회로마다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 반드시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해야 된다. 이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일종의 폐회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냐? 폐회로 방정식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냐? 그러니까 폐회로 내에서 누군가가 10V만큼 올리면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10V만큼 내려주는 놈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이건 에너지 보존이 부정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창조 경제.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봐도 알겠지만 전하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은 회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절대로 반드시 성립을 해줘야 되는 법칙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로도 우리 식 만들 수 있지, 그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I1 플러스 I2는 I3다. 뭐 이런 식의 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법칙에 대해서 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게 키르요프의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럼 이걸로 식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회로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요런 회로지. 요런 회로인데 아까 내가 어떻게 전류의 양을 설정했냐면 여기까지는 I1, 그지? 여기까지는 I3, 여기는 또 얼마? I1 이렇게 흐른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얘가 E1이고 얘가 R1이고 얘가 R3이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폐 회로에서는 누가 기전력을 올려? 이원 건전지가, 그지? 이원이 올릴 거야. 그럼 나머지 누가 내려? 얼원 얼쓰리 그렇지, 얘네들이 내릴 거야. 그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예. 기전력에 대해서, 전압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이원은 올리는 놈이다. 플러스로 잡아둘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가 낮춰주는 놈이다. 근데 낮춰주는 전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 V는 이 저항에 IR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크기를 곱하면 뭐가 나와? V는 IR IR 전압의 크기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부터 쓰면 I3의 R3 이렇게 하면 이제 낮춰주는 기전력이야, 예, 그지? 그래 그래. 마이너스 I1의 R1 이렇게 하면 또 이놈한테서 낮춰지는 전압의 크기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기전력의 합이 반드시 얼마여야 돼? 빵 빵이어야 돼. 0이다. 자, 이게 바로 페로 방정식이야. 어렵냐? 네. 이지하지 않냐? 물론 어려운 게 가끔 있긴 있어. 예외가 적용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예, 건전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전위를 높이고 막 그런 놈은 아니야. 어쩔 때 또 낮추는 놈이고 막 그래.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특별한 경우는 내가 선생님이 문제에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기본 논리만 알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어? 이 회로에서는 몇 개 나오겠냐? 식 2개? 3개 나와. 3개. 회로마다 나올 수 있거든. 회로마다. 회로 몇 개냐면 요렇게 하나, 아래 둘, 전체 그렇지. 쭉 바깥쪽으로 셋, 요렇게 총 3개의 회로가 있으니까 3개의 회로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휘트스톤 브릿지. 사람 이름이요? 네, 이 앞에 이 휘트스톤이 그 과학자 이름이야. 하스스톤 뒤에 이 브릿지는 뭡니까? 브릿지는 뭔 뜻이야? 다리란 뜻이야, 다리. 휘트스톤 브릿지는 일종의 고안된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고안된 회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회로를 고안해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원인이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그 미지의 저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회로를 고안했습니다. 뭔 갑자기 회로의 저항을 왜 알아내요? 그러는데 예전에 실험실에서 쓰던 저항이 이렇게 생긴 띠저항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많이 썼어요. 띠저항이라고 본 적 있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막 색깔로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어. 그거 쓰는데 아직도? 이런 걸 띠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직도 띠저항이라고 쓰는데요? 하는데, 어? 아직도 쓰는 요즘 그 아두이노나 이런 데 쓸 거야. 네 써요. 그 텔고색 써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많이 써봤지만 아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거지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냐 이거? 15만이에요 저건 대부분. 딱 보면 아 이거 100원구나. 10, 100, 1000 써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띠로 되어 있어. 띠로. 이게 저항의 크기가 네. 색깔마다 의미하는 게 다 다르고 개 거지 같아 하고 진짜 어떤 거는 묶음으로 사잖아? 띠조차도 없어. 집에서 해봐야 돼요. 설명서를 봐야죠. 100원짜리 한 100개를 사잖아. 그럼 묶음으로 딱 박스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 보면은 어차피 100원짜리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근데 그런 게 막 쓰다가 막 여기저기 섞여봐봐. 어떻게 되냐고. 그럼 이 휘트스톤 야이씨 이거 이 저항 이거 몇 원짜리인지 알 수가 있네. 저항계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띠가 있어도 이 띠가 정확하지도 않아. 아니 이런 왜 정확하지 않아. 왜 그린 진짜로. 거예요? 띠를.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규칙하고도 막 달라 막. 그래서 뭐 규칙대로 하면은 막 원래는 100원짜리를 샀는데 막 규칙대로 하면은 13원 막 이렇게 계산되고 막 그래. 아나 진짜 막 짜증이 막 폭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휘트스톤이 회로를 고안해낸 거야. 어떻게 생긴 회로를 고안해냈냐면은 자 이렇게 생긴 회로를 고안을 해놨습니다. 회로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다가 건전지 하나 놔놓고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회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뭐 해놨냐면은 여기다 이제 갈바노 검유계를 하나 이제 거기다 뭐 검유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류계 같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축전기인가요? 네, 아니요. 축전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변 저항, 저항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다 슬롯을 하나 비워놨어.
왜 비워놨을까? 끼워서 맞추려.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미지의 저항을 여기다 끼워넣는 거야. 모르는 거 여기다 그냥 딱 끼워. 끼면 몇 개 딱 조절만 따락따락 하면은 딱 바로 알 수가 있어. 골 때리게. 재밌는 회로입니다. 자, 이 스위치를 딱 연결을 하게 됐을 때 미지의 저항 R4를 딱 집어넣었어. 그러면 검육에 여기에 전류가 측정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류가 딱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는 미지의 저항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아이고 졸려 죽네 아주. 나 야, 너 눈 되게 크다. 남학생 치고. 그지? 아닌가? 안경이 그거 원시 안경이냐 혹시? 오. 아니야? 그럼 좀 작아질 텐데. 눈이 좀 크네. 아니, 보는 렌즈잖아. 눈이 너 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너 100% 걸려 졸면. 알겠냐? 좀 오목렌즈 같은데. 그렇게 생기긴 했어 뭔가. 선생님은 눈이 작아가지고 학창 시절에 졸고 있어도 몰랐어. 잔이네요. 여러 거 있으면 수업 듣는지 알지 자고 있는지 아는지 몰라. 좋은 거죠? 좋은 거겠냐? 그게. 완전 럭키잖아. 눈 큰 사람들은 걸려 임마. 알겠냐? 정신 안 차려? 자 어쨌든 요렇게 딱 처음에 딱 스위치를 넣으면 이 괄반호가 딱 작동을 해야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휘트스톤으로서 이렇게 미지의 저항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이 R3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제품에는 얘가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아, 그 파란색 십자가 그려져 있고.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면 여기 디지털 회로에 몇 옴인지 딱 나옵니다. 끼리리 이렇게 돌려. 그럼 어느 순간 얘를 영이 딱 돼요. 여기에 전류계 또는 갈반호에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딱 있어. 0이 되는 순간. 그때 뭐가 성립을 하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같습니다. 즉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가 같다는 것이 성립이 돼. 이게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회로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성립이 되는지를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25분 남았네. 좆됐네요.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게 항상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청취야. 회로 이론을 이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왜 성립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전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등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전이 전이가 같다. 등전이 이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전이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전류가 흘렀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전류가 갖고 있는 전이가 있어 없어? 있어. 지금 현재 몇 전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이 회로에서 전체 전류가 가지게 되는 전이가 있다고. 근데 얘네들을 지나면서 뭐가 강화된 전압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즉 이쪽으로 지나는 전류를 I1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으로 지나는 전류를 I2라고 가정을 했을 때 I1 곱하기 R1하고 I2 곱하기 R2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야. 여기가 등전이가 되려면 여기서 낮아진 전압하고 여기서 낮아진 전압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야만 이 두 지점이 등전이가 된다는 얘기고 등전이가 됐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도 여전히 얼마가 흘러? I1이 흐른다는 얘기. 이쪽은 I2가 여전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전하가 만나서 다시 얼마가 돼야 돼? 다시 I가 돼서 같은 전위를 가지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즉 다시 뭐로 성립하냐면 I1 R3는 I2 R4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나오네요. 여기 나와요. 여기 두 식을 연립하면 정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매번 이런 것들을 유도할 게 아니라 우리 이것만 알면 돼. 이건 보완된 회로이기 때문에 결과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두 지점이 등전이면 뭐가 성립한다고? 쓱싹.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다고, 일정하다고.
알겠냐? 아니면 역으로 생각해보자. 역으로. 이렇게 된 회로가 있었어. 여기에 전류기가 아니라 여기 저항이 하나 있네. 이렇게. 에? 얘가 이제 알파이고요. 근데 딱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의 곱이랑 요 놈하고 요 놈의 곱이 같아.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R5로 전류가 흐르지? 오이. 아, 아, 내 커피! 아, 나 진짜. 그림 같습니다. 그는 커피는 좋은 커피였습니다. 정말 아깝다. 라떼는 같습니다. 아, 내 라떼. 할까요, 휴지? 카페 라떼 증발. 휴지 좀 갖다 줘. 아, 씨. 완전 4,000원. V. 너무 저게 4,000원이라고? 넘어질 경우 쏟아질 수 2,000원. 저 2,800원 이거 화산동은 2,800원에 파는. 선생님은 이해해였어. 야, 아무튼간에 왜 선생님이 이해라고? 야, 뒤에 되게 학원 무섭냐? 내 생활 아니요. 이게 안 묻었습니다. 선생님. 거의 안 묻었습니다. 하나도 안 묻었어요. 한 방울 묻은 것 같습니다. 딱. 야, 선생님이 흘린 건 빨리 닦으면 돼. 너희들이 흘린 것도 빨리 닦으면 되긴 하는데 너희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 한 번에 흘리면. 선생님 저 CCTV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어때? 그런데 선생님 정답하게 채치웠잖아. 모든 거에 선생님은 예외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볼 땐 부당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권력. 뭔 절대 권력이야. 이 학원에서 절대적인 무슨 명 권력이냐 이런 게. 절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쨌든 휘트스톤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이거. 알겠습니다. 하드스톤. 알겠지. 지질학 지질학. 게임 아니냐 이거. 네 맞아요. 선생 좀더 가져와야 되는. 아직까지 휴지 더 갖고 와야 돼.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 어쨌든 이건 잘 기억해놔라. 이게 휘트스톤이야. 근데 선생님 만약 요거하고 곱하고 여기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를 전류가 흐르겠지, 그지? 그런 회로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저씨 키르이호프로 분석해주면 됩니다. 네. 키르이호프로 적용이 안 되는 회로는 없어, 실제로. 지금 저게 우주의 법칙인가요? 그렇죠. 우주의 근본 법칙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냥. 땡큐. 고맙다. 선생님 선생님이 없다고 하니까 데스크 쌤이 아 그래? 그냥 주셨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휴지 함 위에 그 쓸 만큼만 가져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데스크 쌤이 주셨어. 선생님이잖아. 절대 권력, 데스크 쌤이 주셨어. 절대 명령권을 행사합니다. 좋았어. 이 영상 보는 사람 무슨 생각일까? 자유시간. 이제 영상은 지금 보는 사람은 없어. 그냥 찍는 거야. 혹시 몰라서 찍는 거야. 혹시. 이제 한 4, 5분 동안 아싸 자유시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할 거. 회계. 됐어. 됐겠지. 자 다음 아이 촉촉해. 마지막 내부 저항. 요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처럼 복잡한 이론은 아니고 내부 저항은 전지 내부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야. 저항. 그렇지. 저항이 있다는 이론이야. 지금까지는 건전지 안에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에 이 저항의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1옴, 0몇 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으로서의 막 엄청난 막 회로에 영향을 주고 막 그러진 않아. 근데 이게 그 뭐지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 이론하고 다르게 나와. 네. 이론하고 다르게 나와. 그리고 건전지가 딱 있으면 말이야. 건전지 양단의 전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 이제 1.5V가 딱 써있기 때문에 당연히 1.5V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치? 안 나와요. 그러면 1.5V가 안 나와. 네. 1.3V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네. 그러면 이 건전지 회사에서 뻥 스펙을 써놓은 건가 이게? 아니요. 그건 아니라지. 그럼 전선회사가 스펙스펙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전선이 잘못한 거죠. 이런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수치의 차이가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갖다가 이론값과 실험값을 적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이론상에서는 1A가 나와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면은 0.8A밖에 안 나오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나 아니면 물리 원정도 과정에서는 이런 거 무시했습니다. 근데 물투 과정에서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거인 거야. 알겠지? 야 이제 좀 고려하자 이거지. 그럼 미세한 오류가 바로 요런 때문에 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거다. 그 건전지 내부 뜯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혹시 분해본 사람이 있나? 어느 아래에 보면 이상한 액체 나오는 거. 맞아. 강산이 안에 보면은 안에 리튬 액. 요 리튬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탄소봉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탄소봉이 되는 들어있어. 저 선생님도 어렸을 근데 때 쟤는- 빼가지고 막 연필 대신 쓰기도 하고 막. 에? 네, 흑연이거든. 흑연도 맞아요. 빠지고 재밌어. 또 여기에 걸쭉하게 이제 좀 찐득찐득한 반죽 같은 이런 이제 흑연 반죽 같은 거라든지 막 저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온화된 물질도 같이 섞여서 가지고 이렇게 걸쭉한 반죽이 이 안에 이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조상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않냐?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안에 전하 운반자를 좀 넣어 놓으면서 여기 있는 금속과 여기 있는 금속 사이에 기본적인 그 전하를 갖다가 이제 끌어당기는 이런 이온화 그 뭐라 그러지? 이온화 경향 자체가 좀 다른 두 금속 사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 가지고 전하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물질들을 쓰는데 이런 물질 때문에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건전지 내부는. 이런 것들을 내부 저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건전지 회사 네. 잘못했네 이거. 1.3 했어야죠. 그게 잘못이냐 이게. 1.3 적어놨어요 건전지. 아 그렇지. 좀 더 세게 만들어갖고 1.5 맞추. 아 그렇지. 아, 그러면 좋을 뻔 했는데. 근데 약하게 적어놓거나 아니면. 근데 이제 우리가 써 있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 이론상 완벽하다. 총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총기전력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여기서 표기된 요 전압의 크기를 우리는 E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실제 여기다가 이렇게 양 끝단의 단자에다가 전압계를 연결을 해서 측정된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E가 아니라 V라고 해가지고 일명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단자 전압. 볼트.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정의되어 있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E-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자 전압 공식이에요. 단자 전압. 네. 이 일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전지가 실제로 올려줄 수 있는 기전력의 높이, 기전력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이 IR은 뭐냐면 이 저항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뭐가 지나냐면 전류가 지나갈 거 아니냐, 그지? 저항에 전류가 지나가게 될 건데 그때 전류를 I 그리고 이 내부 저항의 크기를 R이라고 가정했을 때 IR이 뭐야 그러면 이제? 네? 저 작은 내부 저항에서 강화된 볼트. 전압의 크기를 의미한단 말이야. 강화된 전압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체에 관련된 기전력 그래프를 좀 보면요. 건전지를 막 튀어나왔어, 그지? 네. 이 지점에서의 기전력이 예를 들어서 2라고 가정을 하면 이만큼 이렇게 딱 기전력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이만큼 딱 기전력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안에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있어. 이 회로에는 이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큰 일반 회로를 하나 이제 그려놓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전압계를 딱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겠지? 이때 측정된 전압이 2라고 하면은 이때 요 저항에서도 또 전류가 흘러가면서 강화시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때 여기서 다 강화가 안 돼. 얼마밖에? 왜냐면 저항이 지금 몇 개 달려 있어? 요놈 하나, 요놈 하나, 그지? 두 개가 달려 있는 회로인 거잖아. 이게 일종의 옛날에는 요게 없다고 봤지만, 그래서 이놈이 전체 전압을 다 강화시켜야 되지만, 이번엔 얘가 단자 전압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내부 저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강화시켜주는 전압이 전체를 다 강화를 못 시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전압이 요거라고 하고 여기서 측정된 전압이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이만큼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체 기전력을 낮추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때 이 값이 얼마냐면 IR. 이 값이 얼마냐면 IR입니다. 그럼 이때
이 지점의 전위는 어디야? 여기서 보면 이 지점의 전위는 여기야 여기.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지점의 전위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 측정되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 측정된 거냐면 바로 요놈이 측정된 거야. 요놈이. 그럼 이 놈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전체 총 기전력 2에서 뭐 빼준 거야? 요만큼 IR 빼준 거야. 이해되냐 안 되냐? 되냐 이거?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요 식을 상당히 많이 써먹습니다. 이 식을 어디다 써먹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회로라 하더라도 저항의 크기를 계속 바꾼다든지 그러면 전류의 양도 달라지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각각의 조건들을 연립을 이 반자전압 식을 연립을 시켜가지고 알 수 없는 전지의 총기 전력을 구한다거나 내부 저항의 크기를 구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 내부 저항 문제 같은 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부 저항에서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건전지 안에도 뭐가 있다? 저항 하나 있다. 그게 끝이야.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니들이 배웠던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활용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려.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선생님이랑 회로에 대한 모든 이거는 마무리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10분 문제가 안 남았지만 그래 아까 우리가 143번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44번부터 이렇게 쭉 풀어봐야 되는데 쉬운 건 좀 뺄게요. 144번은 너무 쉽지 그지? 집에서 해봐 이런 것들은. 자 이제 145번 같은 것들 같이 한번 해보자. 145번은 등가이로를 그려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45번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145번 이거 등가이로 그릴 줄 아는 사람들 이거 등가이로 한번 그려봐봐. 어떤 해로 봤는지 아마 그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선생님 등가이로 그려볼게요. 자, 등가이로가 뭐냐? 등가이로 이렇게 똑같은 해로지만 어떻게 돼? 내가 좀 더 알아보기 편한 해로로 바꿔서 그려주는 행위를 등가이로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딱 보기에는 지금 그 뭐 굳이 등가이로를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려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겠지, 그지? 어떤 해로인지 내가 살짝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해로입니다. 이거 딱 이 해로야. 이 해로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야 지금. 수치를 집어넣으면 얘가 전구니까 전구는 좀 이따 계산하고 얘가 1호. 그 다음에 얘가 4호. 그 다음에 얘가 603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해로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전구 같은 거에 보면 스펙이 가끔 나와 있거든. 뭐라고 나와 있어? 10V에 아니면 마이너스 20W. 마이너스 20W?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뭐래? 바라고 보면 되나? 그냥 10V에 20W짜리 전구다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걸 이제 20촉짜리 전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해봐. 무슨 뜻일까? 10V를 공급을 해주면 20W를 소모하면서 빛을 내는 전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니까 10V가 무슨 볼트야 이게? 전격 전압? 그렇지, 전격 전압이라고 불러. 이거 전격 전압. 그러니까 적어도 10V는 인가해 줘야만 최적의 성능을 낸단 말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스펙들을 온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5V밖에 안 하면 약해. 실제로 전구도 작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구 작동을 하지만 이 전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이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밝기를 충분히 내지는 못해. 10V는 해줘야 20W를 소모하면서 이 전구의 능력을 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다. 최대까지는 아니고 적정하게 발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12V, 13V 인가할 수 있긴 해요. 대신 어떨까? 터진다. 잘못하면은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아니면은 터진다거나, 그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 깨졌냐고. 힘줬더니 깨졌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문구가 보이면 바로 저항 구해버려. 네. 어떤 공식으로 저항 구하면 되겠어? 매우. 그렇지. 아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P는 R분의 R분의 V 제곱. 전력 공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 R 값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 P에다가 20W 집어넣으면 되고요. 20은 R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R 값이 바로 나오잖아. 얼마야? 5. 그렇지. 얘가 이제 5옴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합성저항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구하는 방법 다 알죠? 에? 그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드립니다. 1, 2, 3, 4번 빨리 풀어봐. 할 수 있잖아. 다 구해줬잖아. 빨리 해봐 이제. 다음 주에 키르요프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시험에 키르요프 내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키우히프 그 PG2는 했대요? 어? 투. 아니 PG2도 안 했어 지금. 여기보다 지금 더 좀 늦은데. 그지? 맞지? PG2가 PG2 전에 뭐 했어? 가기 바로 전에. 전에 여기 138번도 안 했어. 자기는 이론 겨우 끝냈어요. 문제 못 풀었어. 선생님이 저반하시나요? 아니 왜 저렇게 자, 나왔지? 1번 몇 옴? 3호 3옴? 3호이요 근데 지금 A, B 사이의 합성저항인데 3옴이 나온다고?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6옴이지 6옴. 아닌가? 네. 아 3옴이네. 3호 깜짝아. 아 3옴 맞네. 아씨. 순간 제 머릿속에 미안해. 법칙들이 부정당했대요. 카오스. 뭘 부정을 당해 또. 3옴입니다 3옴. 그럼 2번. VIR 1.5. 그렇지 1.5A. 3번. 몇 볼트? 몇 볼트? A, B 사이 전압 1.5A라며. 어? 몇 볼트야 그러면? 4.5?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전구 저항에 6옴에 0.5A 전류가 흐를 때 전구에 흐르는 게 1.5A라며. 그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6옴에 0.5A가 흐르면 그 거식이 뭐식이야? 지금 1.5A하고 1.5A가 위아래로 각각 흐른다는 얘기고 전체 전압이 전체 전류가 얼마란 얘기야? 3A란 얘기 아니냐 지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3A고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의 크기가 아까 너희들 얼마야? 3호. 3옴이라고 했잖아.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의 크기를 곱하면 몇 볼트? 9볼트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 전압의 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번의 답은 9볼트. 그 다음에 4번 전구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냐? 라고 했는데 아까 전구에 얼마가 흐른다고 그랬냐면 1.5A가 흐른다고 방금 구했어, 그지? 그럼 뭘로 구해버리면 돼? 1.5번. I 제곱에 R로 구해버리면 되지. 아까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 R분의 V 제곱도 있지만 I 제곱에 R도 있다 그랬죠, 그죠? 전류값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제곱에 R 구해버리면 된다. R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전구의 전구의 저항을 넣어주면 되니까 5옴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아, 맞아 안 맞아? 네. 얼마야 그러면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된다. 이 설정 그렇지. 11.25. 단위는 와트. 까먹지 맙시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풀어보는 게 좋겠냐면은 146번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지, 그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보이냐? 엄청 어려워 보여요. 아니야.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A와 B의 저항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A는 1옴, 네. B는 3옴, 끝. 그냥. 그럼 오른쪽 저항에다가 각각 저항의 크기들을 집어넣고 그걸 버리면 되잖아 이거. 이런 걸 어려워하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 지금 55분이 끝 아니냐 우리? 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님 오늘 이론하느라고 지금 시간 다 썼어요. 선생님은 논 것도 아니고 이론 했습니다 분명히. 다 남아 있어요. 뻘소리 하지 마. 선생님 수업 안 했대요. 농담 따먹게 하느라고 막 일하 어디서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홍보. 네. 그러면서 수업은 못했어요. 그딴 소리 좀 그만하고 지금 알려줄 건 다 알려줬고요. 숙제는 151번까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더 내줄까요? 아, 안 됩니다. 네, 더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괜찮아. 너희들 지 원반이다. 제일 잘하는 애들이니까. 제일 잘하는 거는 그 월수반인데요. 158번까지 아니다. 161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랑해요 선생님. 그 뒤쪽은 이제 키를 이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같이 하고요. 그 앞에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요. 네, 앞에는 키를 이용법을 굳이 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 있긴 하구나. 네, 있지만 너무너무 쉬워서 대역시 해봐. 이건 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좀 넌 좀이야? 괜찮아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도 해보고 안 되면 체크. 체크해 놓으라고. 못 체크하시는 줄 알았어요. 체크해 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 너희들 수업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